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자청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이 원래 절판됐다가 다시 이제 재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밀.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뭐 애니어그램부터 MBTI 여러 가지 심리 검사가 있지만, 이 책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심리를 파악하는 게 구매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 심리 테스트?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심리 진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에 완전 완벽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구매 동기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왜 물건을 구매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서 마케터를 위한 심리 진단과 심리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심리 진단과 활용법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를 보면은 구매에 맞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 책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바로 마케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어떤 찬사가 쏟아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독일권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권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10년도 독일 최고의 마케팅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국제심사위원이 뽑은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서적 100권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청님이 추천해 준 책이고요. 이 안에는 이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과 소비자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구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지, 딱 마케팅 용어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림빅 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책에 걸쳐서 나오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구매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흔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방법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와 서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왜 목차가 중요한지, 그리고 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부 목차를 보시면 이제 파트 1의 세부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그리고 고객의 뇌 속에 숨어있는 진짜 구매 동기, 그리고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 그리고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핵심 단어만 요약해 보면 유혹자, 구매 동기, 무의식, 과정 이렇게 네 개의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걸 목차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시켜 드리려고 지금 PPT의 전 페이지를 목차만 가지고 제목으로 만들어서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처음에 잘 알고 있으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도 PPT 보여드리는 내내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목차만 제대로 잘 알고 있어도 책의 흐름을 대충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뇌 유형에 맞춰 마음을 명중시키는 방법. 여성의 성, 남성의 성. 그리고 뇌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명중, 그리고 성, 그리고 나이죠. 세 번째에서는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6가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큐 매니지먼트. 우리가 큐 사인을 준다고 하죠. 그런 큐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에선 장소, 그리고 신기술과 구매 패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B2B에서 감정,
그리고 13번째로 뇌 스캐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마무리 페이지이기 때문에 뇌 스캐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전제 조건을 한번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전제 조건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프로세스는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의 결정을 70에서 80% 정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마저도 그렇게 의식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은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의식에 있어서 결정이 난 거를 구매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구매 패턴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 무의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감정과 돈, 돈과 이제 욕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정에 대한 얘기와 욕구에 대한 얘기가 책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PPT를 보시면서 계속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 보시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자, 보여드렸었죠. 유혹자, 구매 동기, 무의식 과정. 위에 보시면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활동이 일어났냐면 전두엽에서만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fMRI라는 장비가 나왔죠. 뇌를 스캔할 수 있는 내가 그 뇌가 활동하는 그 시점에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계가 fMRI인데 이걸 통해서 어디서 뇌파가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고 눈을 떼고서 상표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 활동을 봤더니 중뇌와 대뇌의 활동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를 알기 전에 활동하는 부위와 브랜드를 안 후에 활동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브랜드를 모를 때랑 다른 데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브랜드를 가지고서 중내와 대내에서는 전두엽과 어떤 다른 활동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일반적으로 의식과 그리고 고등적인 의식, 그래서 우리 이성이라 부르죠. 이성이 판단하는 건데 브랜드를 보여주면 이성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중뇌와 대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매를 할 때 전두엽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에 의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신경세포들의 거대 연결망이고 그 연결망 안에서 어떤 다양한 피드백이 오고 가는데 이거는 중뇌와 대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나 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냐라는 문제랑도 맞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걸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자유로운 내 의지로 인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결정 과정에서 70%, 80%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많아야 20%, 30%밖에 안 된다. 근데 그 많은 20%, 30%마저도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 이상하게 나는 나쁜 남자만 만나. 나는 어떻게 똑같은 남자만 만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게끔 내가 이미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환경이 내가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놈은 참 별론데 하고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또 그놈이야. 이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이놈인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는 항상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학 쪽에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자유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구매 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두엽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뭘 사용하냐? 대뇌와, 아까 뭐였죠? 중뇌. 대뇌와 중뇌는 그럼 어떤 걸 사용하냐? 이제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과학자들은 이거를, 과학자가 아니죠. 이 과학자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감정과 동기가 있다. 구매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정의 큰 빅3라고 나눴는데, 자극이 되는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지루한 걸 싫어합니다. 지루한 거를 못 참는 수준이죠. 우리가 TV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짓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손도 안 쓰고 뇌도 안 쓰고 가만히 나한테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가장 편한 게 TV입니다. 그러니까 TV를 일단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지루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주어지는 상당히 효과적인 장비가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자극이 있고 지배가 있습니다. 지배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시스템.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돌봄, 결합, 이런 거 들으시면 이제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화롭고 싶은 거죠. 어디서 특출나고 싶지가 않고 어느 사회 안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큰 축은 뭐냐면 자극이거나 지배를 하거나 이제 균형을 맞추거나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응과 목표 달성에 대해선 결합, 돌봄, 성욕 이런 게 있고요. 구매 행동에 있어서는 놀이와 포획과 사냥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뒤에서 분류를 하고 차트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균형 시스템이라는 건 안정과 평화,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조화롭고 싶어 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게 결합 모듈과 이제 돌봄 모듈인데, 결합 모듈이라는 거는 자손의 생존,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애착 모듈. 우리가 특히나 애착 모듈, 여자분들은 애착 모듈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죠?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애착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돌봄 모듈.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가? 이런 게 뭔가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 시스템, 즐거움,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보상받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모듈이 있냐면 놀이 모듈이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구매하기 전에 어떤 사전적인 시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식욕 모듈과 구토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자극한다 그러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갑니다. 구토 모듈이 나한테도 있었나? 이건 정확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식, 좋은 맛, 좋은 냄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 시스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끝까지 관철하고 싶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권력욕 그죠? 그런 게 있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역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포획 모듈, 낚시라든지 뭐 내가 좀 더 싼 거를 구매하고 싶은 할인점, 그리고 싸움 모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결 스포츠 그리고 관련 이런 거 관련 용품들이 다 잘 팔리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빠진 게 이제 성욕인데 성욕이 구매 요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치품은 성욕에 들어가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명품 백도 성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화장품, 자동차, 꽃, 선물, 섹스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의 양변. 보상을 원하거나 보상이 아닐 때는 도망치거나 우린 감정의 양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얘기 드린 걸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축을 자극과 지배와 균형으로 나누고 돌봄과 결합 그리고 놀이는 이제 자극 쪽 그리고 지배는 사냥하고 싸움은 자극과 지배의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모험과 스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규율과 통제가 이제 있습니다. 균형과 지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쭉 보세요. 보시면 꿈, 감성 이런 게 있죠. 안전, 보호 이 단어들을 보시면 대충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 책의 이제 핵심 과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7, 80%를 자극하고 그 7, 80%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 감정과 욕구는 자극과 균형과 지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 모듈이 있는데 그런 모듈들이 뭐 사냥이라든지 뭐 모험이라든지 스킬, 규제, 환상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맵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 맵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몇십 분 동안 구매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상품도 보고 브랜드도 보고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규율 통제 쪽에는 금욕, 복종, 근면, 뭐 효율성 이런 게 나오죠. 반항, 충동성, 사치, 창의성, 자극 쪽이니까 그리고 지배 쪽이면은 승리, 투쟁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대충? 이걸 가지고서 뭐 이런 큰 우리의 무슨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쾌락은 자극 쪽에 가깝죠. 금욕주의는 이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혁명이나 보존 쪽을 보시면 보존은 이제 신과 구의 대결이죠. 혁명적인 건 이쪽 모험이나 스킬, 보존은 균형 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자는 지배 쪽에 가깝고 이타주의는 이런 자극과 균형 사이에 이런 꿈, 이런 개인적인 뭐 이런 쪽에 가깝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가실 건데 그러면 상품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계속 나오는데 파트 1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모험 쪽에 가까운 거, 그죠? 그리고 스킬, 뭐 스릴, 재미 이쪽에 가까운 스노보드, 그죠? 뭔지 아시겠죠? 집에 관련된 거, 특히 남자들은 큰 차, 좋은 차 이런 거 좋아하죠. 자동차가 지배욕하고 관련이 된 거고 뭐 드릴은 우리나라는 뭐 드릴은 좀 그렇지만 가정용 청소용품은 균형하고 가깝죠. 그렇죠? 균형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좋은 상품, 그러니까 그냥 청소용품이 아니고 청소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것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TV라든지 소설 이런 것 쪽에는 꿈 이러고 균형과 자극의 사이 돌봄 쪽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품은 나를 자극해주는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이 안에서 대충 어느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이 림빅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하고 아이라이너 이게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필하고 아이라이너의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필도 어떤 흑심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단가 무엇을 그리는 거고 아이라이너도 분명히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걸로 어디다가 그리는 거죠. 근데 그리는 게 차이가 종이에다 그리냐 얼굴에다 그리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10배가 넘죠. 그리고 이제 향수 같은 거는 사치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구매 동기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라든지 향수라는 거는 사치품, 성적인 제품이죠. 나를 표현하는 성적인 제품이고 연필은 그냥 실용적인 거죠. 실용적인. 뭐 어디다 넣을 필요도 없는 사실. 그냥 여기다 넣기도 애매한 그런 생필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상품, 이런 거 연필, 청소용품, 화장지 이런 거 그냥 쓸데없는 거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호식품, 그건 과자라든지 비타민, 가전제품 이런 게 있고 뇌를 유혹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매력적인 상품, 스포츠카라든지 브랜드, 화장품, 첨단 장비, 스마트폰, 스토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커피 하나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에 자신이 어떤 게 속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치를 보면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로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스타벅스 같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긴장 이완의 수단으로서 먹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채팅방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저는 대부분이 뭐냐면, 문화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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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회적 동기. 아, 저랑은 좀 다르시네요. 저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인데, 자극적이기 때문에 먹는 거죠. 설탕 들어가고, 프림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쪽이 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숍 가면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때는 커피숍을 가는 이유가 커피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그죠. 커피 믹스가 제일 많나요, 사실. 몸에 안 좋다 해서 못 먹는 거지. 근데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던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형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책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자, 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실 건데 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은 거의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마뱀에 대해 여기서는 이제 뇌 줄기라고 나오는데 보통 뇌 간이라 그러죠. 그러고 이제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있고요. 그리고 심피질, 대뇌피질이라고도 하는데 심피질이 이렇게 인간의 포유류한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심피질, 대뇌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1995년도에 뇌혁명이라는 되게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0, 3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 중추를 다친 환자는 카드 게임에서 항상 졌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카드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이 바뀌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가 못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은 몇 차례 게임을 한 후에 승률이 바뀐 거를 의식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를 한번 제거해 봤습니다. 편도체를 제거해 봤더니 독사를 개라든지 고양이들이 독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동물이 돼버리면 어, 이성적으로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적인 판단의 어떤 그런 부수적인 판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이성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심피질, 대뇌피질은 뭐냐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얘가 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5년도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쓰지 않는 책들이나 아니면 이 자료를 나타나기 전에 9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저도 뇌과학책을 많이 봤는데 이게 빠져있는 뇌과학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쓰지 않은 뇌과학책. 그런 거는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정말 오랫동안 특히 뇌과학이나 심리학 이런 책들은 어떤 기자가 쓴 것보다는 전문가가 쓴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협한 잘못된 지식들을 알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부분 무의식이다. 그리고 감정이다. 의식은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성적인 거 그런 의식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 과정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가 이거에 대해 사례를 좀 더 보고 싶은 분은 책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변형계가 왜 어떻게 옷을 사게 하는가? 균형 시스템.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프라다 하나쯤은 있어야지. 의식은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배 시스템은 뭐냐면 아 멋져 보이는 거, 있어빌리티 하는 거죠. 완전 잘 어울려.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내 옷하고 완전 딱 맞아. 그리고 이게 나랑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난 이게 이 브랜드가 나한테 왠지 끌리더라. 지배 시스템은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자극 시스템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신상이잖아. 완전 특이해. 올해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모양을 계속 디자이너를 새로 영입해서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이제 화려한 그런 거를 집어넣기 시작했고 뭐 구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은 단가도 더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백 중에 신상이 완전 몇십 년 만에 신상이 새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변형계에서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피질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항상 변형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피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는 거, 좀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구매한 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 이거 잘 샀어. 너 명품백 샀어야 돼.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구매하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비교를 해봅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는 거죠. 서칭을 해보니까 야 그거 20만 원 더 비싸. 더 올랐어. 나 엄청 잘 샀어. 나 그때 안 샀으면 20만 원 잃은 거야. 없어진 거야. 20만 원 지금 번 거야. 이렇게 자기를 안심시키는 과정이 있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비싼 걸 샀는데. 그냥 우리도 모르게 잘 아실 거예요. 비싼 걸 사보신 분들은 산 다음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집에서 청소기를 하나 사면 다른 집 청소기는 어떤 걸 쓰는지 봐야 되고, 그 청소기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친구들한테 나 이거 샀는데 잘 산 걸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나 80만 원 샀는데 이번에 카드 할인해가지고 5만 원 할인 더 받았어. 이런 걸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서 산 다음에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챕터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구매는 이렇게 이루어져. 그죠? 변형계에서 하는 거야. 감정과 욕구가 하는 거야, 결국. 이성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이야. 변형계에서 결정을 한 거를 이성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도와주는 거야. 인터넷 서치 해주고, 내가 5만 원 싸게 샀는지 7만 원 싸게 샀는지 이런 거 이성적으로 알아봐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성이 사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트 1까지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차 가지고 다 얘기를 했죠. 유혹자가 무엇이고, 구매 동기가 무엇이고, 무의식이 무엇이고,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목차를 잘 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속에 지금 파트 1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싶으면 이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대강의 흐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